윤혜진은 65세의 나이에도 건강하고 단정한 걸음으로 현관을 나섰어요. 한 손에는 손주 도아의 어린이집 가방을, 다른 한 손에는 아이의 작은 손을 꼭 잡고 있었답니다. 가방 안에는 도아가 좋아하는 딸기 우유와 간식이 정성스럽게 담겨 있었지요. 혜진은 언제나 손주 돌봄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것이 할머니로서, 그리고 이 집의 어른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라고 생각했답니다. 할머니, 오늘은 왜 이렇게 일찍 나와요? 5살 도아가 졸린 눈을 비비며 물었지요. 아이의 볼이 아직 잠자리의 흔적으로 빨갛게 물들어 있었어요. 혜진은 부드럽게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단다라고 대답했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요즘 밤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져서 일찍 잠에서 깬 것이었어요. 며느리 백서아가 늦은 시간에 들어오는 소리,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 그리고 샤워하는 소리까지 모든 것이 혜진의 잠을 깨웠답니다. 아들 도윤은 새벽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있곤 했는데 무엇을 하는지는 알 수 없었지요. 가끔 한숨 소리나 짜증스러운 중얼거림이 벽을 통해 들려왔어요. 이 집에서 제대로 잠을 자는 사람은 손주 도아뿐인 것 같았답니다. 카카오톡 단톡방 알림이 혜진의 휴대폰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우리 단지 맘카페라는 방에서는 새벽부터 메시지가 쌓여가고 있었답니다. 대부분 육아 정보나 동네 소식이었지만 가끔 누군가의 사생활에 대한 추측성 댓글들이 올라오곤 했지요. 1202호 아줌마 요즘 너무 시끄러워요. 1504호는 왜 매일 택배가 와요? 같은 메시지들이었답니다. 혜진은 알림을 끄고 싶었지만 혹시 중요한 소식을 놓칠까봐 그대로 두었어요. 화재 경보나 단수 공지 같은 것들은 단톡방을 통해 가장 빨리 전달되곤 했거든요. 하지만 때로는 이런 소통 창구가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익명성 뒤에 숨어 함부로 떠드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아파트 경비실 앞을 지날 때 경비 아저씨가 깍듯하게 인사를 건넸어요. 어머님, 오늘도 일찍 나오시네요. 손주 어린이집 가시는군요. 혜진은 예의 바른 미소로 응답했답니다. 네. 아이가 어린이집을 좋아해서요. 체면을 지키는 것, 이웃들 앞에서 품격을 유지하는 것은 그녀가 평생 지켜온 신념이었지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점점 커져가는 불안감이 숨어 있었답니다. 며느리의 변화, 아들의 회피, 그리고 단톡방에서 감지되는 미묘한 시선들, 무언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예감이 혜진의 마음 한구석을 짓누르고 있었어요. 손주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준 후 혜진은 평소처럼 농협 지점을 찾았어요. 이른 아침 시간이라 ATM 코너는 한산했답니다. 몇 명의 어르신들이 통장을 들고 줄을 서 있을 뿐이었지요. 혜진은 친숙한 기계 앞에 서서 통장을 넣었어요. 잔액을 확인하고 거래 내역서를 뽑아보는 것이 그녀의 오래된 습관이었답니다. 정기예금 만기 안내 문자가 어제 저녁에 왔었는데 3천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이었어요. 혜진은 이 돈을 어떻게 재투자할지 고민하고 있었답니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안전하면서도 수익률이 괜찮은 상품을 찾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아들 가정에 보탬이 되고 싶었고 무엇보다 손주 도아의 교육비를 위해서라도 돈을 잘 굴려야 했답니다. 거래 내역서가 길게 뽑혀 나오자 혜진은 찬찬히 내역을 확인했어요. 생활비 출금, 카드 결제,
이자, 입금 등 평소와 비슷한 패턴이었답니다. 그런데 중간중간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낯선 항목들이 보였지요. 자동이체 내역 중에 평소 보지 못했던 것들이 여러 개 있었어요. 매달 15일과 25일에 일정 금액이 빠져나가고 있었는데 수취인 이름이 전혀 기억나지 않았답니다. 정아람이라는 이름이었어요. 금액도 적지 않았답니다. 매달 50만 원씩 나가고 있었는데 언제부터 시작된 건지 거슬러 올라가 보니 벌써 6개월째였지요. 도대체 누구에게 무엇 때문에 이런 돈이 나가고 있는 걸까요? 혜진은 기억을 되짚어 봤지만 정아람이라는 사람을 아는 기억이 전혀 없었답니다.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혜진은 창구로 향했어요. 평소 알고 지내던 박 대리가 친절하게 맞아주었답니다. 어머님, 오늘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혜진은 거래 내역서를 내밀며 자동이체 내역에 대해 문의했어요. 이 자동이체는 뭔가요? 저는 이런 걸 신청한 기억이 없는데요. 박 대리는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차분하게 설명해 줬답니다. 어머님, 이건 위임장을 통한 자동이체입니다. 작년 11월에 접수된 것으로 나와 있네요. 혜진의 얼굴에 당황스러움이 역력했어요. 위임장이요? 제가 언제 위임장을 작성했나요? 목소리에는 분명한 의문이 묻어났답니다. 박 대리는 다시 한번 시스템을 확인하더니 위임장 사본이 접수되어 있다고 했지요. 여기 보시면 어머님 성함과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대리인은 정아람 씨로 되어 있고요. 혜진은 그런 일을 한 기억이 전혀 없다고 했지만 박 대리는 규정상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처리되어 있다고 답했답니다. 혹시 가족분 중에 대신 처리해 주신 분이 계실까요? 혜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가족 중에 정아람이라는 사람을 아는 이는 없었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한 생각이 스쳤지요. 혹시 며느리나 아들이 한 일일까? 하지만 그럴 리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가족끼리 그런 중요한 일을 숨길 이유가 없잖아요. 같은 시각 판교 테크노밸리의 한 IT 회사 13층 사무실에서는 한도윤이 복도를 서성이고 있었어요. 45세의 나이에 과장 직급을 달고 있지만 요즘 그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답니다. 회사 생활 20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승진은 더디기만 했고 후배들이 더 빨리 올라가는 것을 보며 조급함을 느끼고 있었지요. 휴대폰에는 카드사에서 온 리볼빙 연장 안내 문자가 여러 개 쌓여 있었어요. 신한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까지 모든 카드가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답니다. 도윤은 그 문자들을 하나씩 지우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다음 달에는 정리해야지라고 혼자 중얼거렸지만 이미 몇 달째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었답니다. 코인 거래 앱을 열어보니 손실 금액이 더욱 커져 있었어요. 어젯밤 또 한 번 급락장이 있었던 모양이었답니다. 지난달에 비해 또 30%나 떨어진 상태였지요. 처음에는 동료들이 하는 걸 보고 용돈벌이 정도로 시작했던 투자였는데 어느새 빚을 내서까지 하게 되어버린 상황이었어요. 이번만 버티면 올라갈 거야라는 생각으로 계속 물타기를 했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답니다. 더 큰 문제는 생활비까지 투자에 쏟아부었다는 점이었어요. 아이 교육비, 생활비, 심지어 엄마가 관리하는 통장에서도 조금씩 빼내어 사용했답니다. 처음에는 며칠만 빌린다는 생각이었는데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돌려놓을 엄두가 나지 않게 되었지요. 사무실로 돌아가던 중
엄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도윤은 휴대폰 화면을 보고는 못 본 척하며 진동을 껐답니다. 요즘 엄마와 통화하는 것이 부담스러웠거든요. 언제 돈 이야기가 나올지 몰랐고 서아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자꾸 묻곤 했지요. 아들아, 요즘 서아가 좀 이상하지 않니? 집에 늦게 들어오는 일이 많아진 것 같은데. 같은 말들이었답니다. 동료 김대리가 도윤아, 전화 안 받아? 어머니인 것 같던데 라고 물었어요. 도윤은 나중에 걸겠다며 자리로 돌아갔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지요. 엄마에게 숨기고 있는 일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투자 실패, 카드 빚, 그리고 서아와의 관계까지 모든 것이 꼬여가고 있었어요. 컴퓨터 앞에 앉아서도 집중이 되지 않았답니다. 업무용 모니터에는 회사 프로젝트가 띄워져 있었지만 머릿속은 온통 다른 생각들로 가득했어요. 집에서는 엄마와 서아 사이의 미묘한 긴장감이 날로 커져가고 있었고 회사에서는 업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답니다. 중간에 끼인 자신의 처지가 한심하게 느껴졌지요. 도윤은 회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문제들과 정면으로 마주하기보다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해결될 거라고 믿고 싶었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문제들이 그를 따라다니며 점점 더 커져만 갔어요. 엄마의 전화, 카드사 문자, 서아의 차가운 시선까지 모든 것이 그를 압박해오고 있었답니다. 오전 11시 집으로 돌아온 혜진은 거실에서 며느리 서아가 옷을 고르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38세의 서아는 SNS와 라이브 커머스로 제법 알려진 인플루언서였답니다. 팔로워가 수십만 명이 넘었고 한 달 수입도 적지 않았지요. 오늘도 오후 촬영 준비로 바쁜 듯 여러 벌의 옷을 침대 위에 펼쳐놓고 있었어요. 서아가 고르는 옷들은 혜진이 보기에는 너무 노출이 심했답니다. 어깨가 드러나는 오프숄더 톱, 짧은 미니스커트, 몸매가 드러나는 타이트한 원피스들이었지요. 화장대 위에는 각종 화장품과 액세서리들이 가득했고 링 라이트와 삼각대도 준비되어 있었어요. 전문적인 인플루언서의 작업 공간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였답니다. 서아야, 오늘은 또 어떤 촬영이니? 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서아는 거울을 보며 메이크업을 고치면서 대답했답니다. 화장품 브랜드 협찬이에요. 새로 나온 립스틱 라인 홍보하는 거예요. 좀 과감한 콘셉트로 가려고 해요. 서아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묻어났지만 혜진의 표정은 미묘하게 변했지요. 요즘 서아의 SNS 게시물들이 점점 더 자극적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전에는 일상적인 내용이나 육아 관련 포스팅이 많았는데 언제부턴가 노출이 심한 패션이나 화려한 라이프 스타일을 강조하는 내용들이 늘어났답니다. 댓글들도 예전과는 달라졌어요. 남성 팔로워들의 수위 높은 댓글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지요. 서아야, 그런데 너무 과하게 하지는 말았으면 좋겠구나. 체면이란 게 있지 않겠니? 혜진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조언이 섞여 있었어요. 아이도 있는 엄마가 그런 식으로 노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더구나 이 동네는 강남이었고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에도 서아를 아는 사람들이 많았답니다. 하지만 서아는 립스틱을 바르다 말고 거울 속으로 혜진을 바라보며 차갑게 대답했어요. 체면으로는 조회수를 못 벌어요. 그 한마디가 방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답니다.
혜진은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와 시선에 당황했지요. 예전에는 그래도 예의를 지키며 대화했는데 언제부턴가 서아가 대놓고 반발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돈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때면 더욱 그랬답니다. 조회수가 곧 돈이에요.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채면 가지고는 이 집 생활비도 못 벌어요. 서아가 다시 한번 못을 박았답니다. 혜진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서아의 방에서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며 가슴 한편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서아가 이 집에 시집 온 지 벌써 8년이 되었지만 요즘 들어서는 마치 남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어요. 돈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건 가족 간의 온기가 사라져가고 있다는 점이었답니다. 오후 3시 혜진은 친한 언니 남미정과 아파트 단지 근처 카페에서 만났어요. 70세의 미정은 혜진보다 5살 위였지만 의외로 스마트폰 사용에 능숙했답니다. 몇 년 전 아들이 가르쳐준 덕분에 각종 커뮤니티와 맘카페를 둘러보는 정도는 할 수 있었지요. 특히 동네 소식에는 관심이 많아서 틈틈이 온라인 글들을 확인하곤 했어요. 혜진아, 너 이거 봤니? 미정이 휴대폰 화면을 혜진에게 내밀었답니다. 맘카페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었는데 제목이 우리 단지 그 며느리 이야기였어요. 혜진은 글을 읽어내려가며 점점 얼굴이 굳어졌답니다. 서아의 SNS 활동과 관련된 추측성 댓글들이 가득했지요. 글 내용은 이러했어요. 요즘 1403호 며느리 SNS 보셨나요?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애 있는 엄마가 저런 옷을 입고 방송을 해도 되나요? 시어머니는 뭐라고 안 하시나 봐요. 댓글에는 더 자극적인 내용들이 달려 있었답니다. 맞아요. 저도 봤는데 정말 심해요. 불륜설도 있던데? 요즘 며느리들 정말 모르겠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서아의 사진들이 캡처되어 올라와 있다는 점이었어요. 최근 라이브 커머스에서 입었던 옷차림이나 포즈들이 악의적으로 편집되어 있었답니다. 요즘 며느리들 수준이라는 제목으로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고 있었고 댓글에는 온갖 추측과 비난이 섞여 있었지요. 언니, 이게 뭐예요?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끼며 커피잔을 내려놓았답니다. 미정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어제부터 여기저기 퍼지고 있더라. 심지어 불륜설까지 나돌고 있어. 누가 그런 소문을 퍼뜨렸는지는 모르겠지만 혜진은 휴대폰 화면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았답니다. 서아의 인스타그램 사진들이 스크린샷으로 캡처되어 있었고 그 아래로는 악성 댓글들이 줄을 이었어요. 저런 엄마 밑에서 자라는 아이가 불쌍해요. 시어머니 체면이 말이 아니겠어요. 남편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같은 내용들이었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 가족을 뭘로 보는 거예요? 혜진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어요. 체면을 중시하며 살아온 그녀에게는 견디기 힘든 상황이었답니다. 더구나 이런 소문들이 아파트 단지 전체로 퍼져나간다면 손주까지 피해를 받을 수 있었지요. 미정이 혜진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어요. 혜진아, 너무 신경 쓰지 마. 인터넷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며칠 지나면 다른 이야기로 넘어갈 거야. 하지만 혜진의 마음은 쉽게 진정되지 않았답니다. 이미 손상된 체면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일이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이 앞섰어요. 저녁 7시 혜진의 휴대폰은 카카오톡 알림으로 쉴 새 없이 울렸어요. 우리 단지 맘카페 단톡방에는 메시지가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었답니다. 혜진은 떨리는 손으로 단톡방을 열어보았지요. 평소 스마트폰을 서툴게 다루던 그녀지만 이번에는 미정 언니가 가르쳐준 대로 천천히 화면을 확인했어요. 오후에 미정이 보여준 그 글이 더욱 자극적으로 편집되어 퍼지고 있었답니다. 이제는 단순한 뒷담화 수준을 넘어서 조직적인 공격처럼 느껴졌답니다. 1403호 며느리 요즘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던진 메시지를 시작으로 댓글들이 끝없이 이어졌어요. 애 있는 엄마가 저런 옷을 입고 방송을 한다고? 시어머니 얼굴이 뜨겁겠어요. 요즘 며느리들 정말 모르겠네. 혜진은 자신의 호수가 대놓고 거론되는 것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답니다. 익명의 공간에서 벌어지는 일이라지만 결국 모든 화살이 자신과 가족을 향하고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서아의 SNS 게시물들이 실시간으로 캡처되어 단톡방에 계속 올라오고 있다는 점이었지요. 라이브 커머스 중 찍은 사진들이 악의적으로 편집되어 있었고 불륜녀 며느리라는 자극적인 제목까지 붙어 있었답니다. 사실 확인도 없이 추측만으로 만들어진 이야기들이 마치 기정사실처럼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서아를 타겟으로 삼아 소문을 퍼뜨리는 것 같았답니다. 시월드 갑질도 문제지만 며느리도 너무하네요. 아이 교육에 안 좋을 텐데. 1403호 할머니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식으로 메시지는 계속해서 쌓여갔답니다. 혜진은 단톡방을 나가고 싶었지만 그렇게 되면 더 큰 화제가 될 것 같아 그러지도 못했어요. 나가는 순간 1403호 할머니가 단톡방에서 나갔어요 라는 메시지가 또 다른 가십거리가 될 게 뻔했거든요. 가장 견디기 힘든 건 시월드 갑질이라는 표현이었답니다. 혜진은 며느리에게 갑질을 한 적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오히려 서아가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배려해 주려고 노력했었어요. 손주 돌봄도 기꺼이 맡았고 서아의 인플루언서 활동도 처음에는 응원했었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서아의 활동이 도를 넘는다고 생각하기 시작했고 그것을 표현했을 뿐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매도당하다니 억울했어요. 단톡방 참여자 수는 계속 늘어났답니다. 평소 잠수를 타던 사람들까지 나타나서 한마디씩 거들었어요. 저도 예전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1403호. 며느리 인스타 팔로우 해제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책임이 있죠. 같은 메시지들이 쏟아졌답니다. 혜진은 휴대폰을 꺼버리고 싶었지만 혹시 더 큰 일이 벌어질까봐 그럴 수도 없었어요. 이때 새로운 메시지가 올라왔답니다. 불륜설 진짜인 것 같아요. 증거 있어요. 누군가가 올린 이 메시지에 단톡방이 순식간에 폭발했어요. 어떤 증거요? 진짜요? 자세히 알려주세요. 같은 반응들이 연달아 올라왔답니다. 혜진은 마치 자신의 가족이 온라인 법정에서 재판받는 기분이었어요. 판사도 변호사도 없는 일방적인 린치였답니다. 저녁 8시 혜진이 정성스럽게 차린 식탁에는 평소보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도아는 이미 저녁을 먹고 방에서 놀고 있었고 어른들만 남은 식탁의 분위기는 얼어붙어 있었답니다. 혜진은 서아와 도윤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며
혼자 앉아 있었지요. 미역국과 불고기, 그리고 각종 반찬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지만 이 집의 따뜻함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도윤이 먼저 들어왔답니다. 평소보다 30분이나 늦은 시간이었지요. 엄마, 죄송해요. 회의가 길어져서요. 하지만 혜진은 아들의 거짓말을 눈치챘어요. 옷에서 담배 냄새가 났고 눈이 충혈되어 있었거든요. 아마 회사 근처 PC방에서 시간을 보낸 것 같았답니다. 요즘 도윤은 집에 오는 것을 피하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서한은 더 늦었답니다. 9시가 다 되어서야 현관문이 열렸지요. 다녀왔습니다. 짧은 인사와 함께 서아가 들어왔지만 평소와 달리 화장이 진하게 되어 있었고 옷차림도 화려했어요. 라이브 커머스 촬영 때문이라고 했지만 혜진은 뭔가 석연치 않다는 느낌을 받았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지만 대화는 거의 없었어요. 도윤은 휴대폰을 보며 밥을 먹었고 서아는 음식을 거의 건드리지 않고 물만 마셨답니다. 오늘 촬영은 어땠니? 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서아는 괜찮았어요 라고 간단히 답할 뿐이었지요. 그런데 서아야, 요즘 온라인에서 너에 대한 이야기가 나돌고 있더구나. 혜진이 결국 말을 꺼냈어요. 서아의 젓가락이 멈췄답니다. 어떤 이야기요? 차가운 목소리였지요. 혜진은 단톡방과 맘카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하지만 서아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답니다. 그런 소문 신경 안 써요. 어차피 시기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잖아요. 서아가 휴대폰을 보며 웃었어요. 그 웃음이 혜진에게는 섬뜩하게 느껴졌답니다. 도윤은 여전히 휴대폰만 보고 있었고 이 상황에 개입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어요. 혜진은 외로웠답니다. 한 집에 살고 있지만 가족 같지 않은 이 상황이 답답했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식사 시간만큼은 화목했는데 언제부턴가 각자의 세계에만 갇혀 지내는 날이 많아졌지요. 손주 도아만이 이 집의 유일한 웃음거리였답니다. 다음 날 오전 혜진은 다시 농협을 찾았어요. 어제 확인한 자동이체 건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었거든요. 박 대리는 위임장 사본을 가져다 보여줬답니다. 분명히 혜진의 이름과 도장이 찍혀 있었지만 필체가 미묘하게 달라 보였어요. 하지만 은행에서는 이미 접수된 건이라 번복하기 어렵다고 했답니다. 정아람이라는 분에게 직접 연락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박 대리가 제안했어요. 혜진은 고민하다가 연락처를 물어봤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정아람의 주소가 아파트 단지 상가였어요. 혜진이 자주 가는 마트 옆 사무실이었답니다. 점심시간 혜진은 그 상가를 찾아갔어요. 정아람 매니지먼트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답니다. 사무실 안에는 젊은 여성이 앉아 있었지요. 혜진이 들어가자 그 여성이 고개를 들었어요. 어떻게 오셨나요? 저는 윤혜진이라고 합니다. 정아람 씨를 찾아왔어요. 혜진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 있었답니다. 젊은 여성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 서아 언니 시어머님이시군요. 제가 정아람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물을게요. 위임장에 내 이름을 왜 팔았지요? 혜진의 직접적인 질문에 하람은 당황스러워했답니다. 그건 서아 언니가 처리하신 일이에요. 저는 단지 매니저 역할만. 하람이 변명하려 했지만 혜진은 이미 상황을 파악했어요. 서아가 자신의 이름으로 위임장을 만들어서 돈을 빼돌렸다는 것을 말이에요. 이때 상가 앞으로 주민 몇 명이 지나가고 있었답니다.
혜진과 하람의 대화가 점점 격해지자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휴대폰을 꺼내는 것이 보였지요. 요즘 같은 시대에는 어떤 일이든 영상으로 찍히기 마련이었답니다. 저한테 자꾸 이러지 마시고 서아 언니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저는 시킨 일만 했을 뿐이에요. 하람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혜진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답니다. 자신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한 것도 화가 났지만 더욱 화가 난 것은 가족이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이었어요. 바로 그 순간 서아가 상가로 나타났어요. 아마 하람에게서 연락을 받고 급히 온 모양이었답니다. 서아는 운동복 차림이었지만 화장은 진하게 하고 있었어요. 헬스장에 간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다른 일정이 있었던 것 같았답니다. 어머님, 여기서 뭐 하세요? 서아의 목소리에는 귀찮다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혜진은 서아를 보자 분노가 더욱 치밀어 올랐답니다. 서아, 너가 내 위임장을 언제 만들었니? 내 통장에서 돈을 나무르게 왜 빼갔니? 주변에 있던 주민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상가 앞이라는 공개된 장소에서 벌어지는 가족 갈등에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답니다. 누군가는 아예 대놓고 휴대폰으로 촬영을 시작했어요. 요즘은 이런 장면들이 SNS에 올라가서 화제가 되곤 했거든요. 생활비가 부족해서 잠깐 빌린 거예요. 나중에 갚으려고 했어요. 서아가 뻔뻔하게 변명했답니다. 혜진은 서아의 말에 더욱 분노했어요. 언제 내가 빌려도 좋다고 했니? 내가 언제 허락했다고 그래? 그럼 생활비는 누가 되는 줄 아세요? 어머님 아들이 벌어오는 돈으로 이 집이 돌아간다고 생각하세요? 서아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답니다. 주변 사람들이 더욱 가까이 다가와서 구경했어요. 이제는 아예 원형극장처럼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었답니다. 혜진은 며느리의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이 이 집의 보탬이 되지 못한다는 식으로 말하는 서아를 보며 서러움이 밀려왔답니다. 서아, 너 그래도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하지 않겠니? 내가 너한테 대단한 걸 바라는 건 아니지만 난 네 시험이다. 최소한 그딴 체면 필요 없어. 서아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어요. 혜진의 뺨에 서아의 손바닥이 닿는 소리가 상가 앞에 울려 퍼졌답니다. 주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순간을 목격했답니다. 65세 시어머니의 뺨을 때리는 38세 며느리의 모습을 말이에요. 혜진은 뺨을 움켜잡고 서아를 바라봤어요.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흘리지는 않았답니다. 평생 살면서 누구에게도 이런 모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더구나 며느리에게 뺨을 맞다니 이런 수치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서아는 자신이 한 일을 깨닫고 잠시 당황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답니다. 주변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때리네. 요즘 세상에 저런 일이 너무하네 진짜. 같은 탄식이 여기저기서 들려왔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이 여러 대의 휴대폰 카메라에 담기고 있었어요. 세로 화면으로, 가로 화면으로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되고 있었답니다. 특히 싸대기 장면은 누군가 슬로우 모션으로도 찍고 있었어요. 이 영상들이 곧 인터넷 세상을 뒤흔들 폭탄이 될 줄은 그 순간 아무도 몰랐답니다. 혜진은 뺨의 아픔보다도 마음의 아픔이 더 컸어요. 자신이 평생 지켜온 체면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린 기분이었답니다. 서아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서서 가버렸고 하람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혼자 남은 혜진은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며 터벅터벅 집으로 향했답니다. 그로부터 불과 2시간 후 인터넷 세상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시어머니 갑질 참교육이라는 제목의 5초짜리 영상이 인스타그램 릴스와 유튜브 쇼츠에 동시에 올라왔답니다. 영상은 혜진이 서아에게 뭔가 따지는 장면부터 시작해서 서아가 싸대기를 날리는 순간으로 끝났어요. 전후 맥락은 모두 편집으로 잘려나가고 마치 혜진이 일방적으로 며느리를 괴롭히다가 응징당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져 있었답니다. 영상에는 자극적인 자막들이 덧붙여져 있었어요. 요즘 시어머니들 수준, 갑질하다가 역광광 당함. 며느리의 시원한 한방 같은 문구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답니다. 또한 중간중간 웃음 이모티콘과 박수 이모티콘들이 삽입되어 있어서 마치 며느리의 행동을 응원하는 듯한 분위기를 연출했어요. 조회수는 무서운 속도로 올라갔답니다. 첫 번째로 올라간 영상은 1시간 만에 10만 뷰를 돌파했고 비슷한 영상들이 여러 계정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 대 며느리, 갑질 참교육. 요즘 세대 근성 같은 해시태그들이 실시간 트렌드에 올랐답니다. 댓글들은 대부분 서아를 응원하는 내용이었어요. 시원하다. 잘했어요. 요즘 시어머니들 진짜 답이 없음. 며느리가 왜 참아야 하는데? 같은 반응들이 쏟아졌답니다. 물론 일부는 그래도 손을 대면 안 되지. 아무리 그래도 어른한테 같은 비판적인 댓글도 있었지만 압도적으로 서아를 지지하는 분위기였어요. 더 큰 문제는 영상이 점점 더 자극적으로 편집되고 있다는 점이었답니다. 누군가 원본 영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았는데 계속해서 새로운 버전들이 나오고 있었어요. 어떤 버전에는 혜진의 목소리를 왜곡해서 더욱 히스테리컬하게 들리도록 편집한 것도 있었고, 어떤 버전에는 싸대기 소리를 증폭시켜서 더욱 임팩트 있게 만든 것도 있었답니다. 혜진이 이 사실을 안 것은 저녁 때였어요. 미정 언니가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거든요. 혜진아, 너 인터넷 봤니? 난리 났어. 혜진은 무슨 일인지 몰라서 미정이 보내준 링크를 클릭해봤답니다. 그리고는 충격에 빠졌어요. 자신이 며느리에게 뺨을 맞는 모습이 전 국민의 웃음거리가 되어 있었거든요. 영상 아래 댓글들을 보며 혜진의 마음은 더욱 무너졌답니다. 저런 시어머니라면 나도 때리고 싶음. 며느리 대신 속 시원해짐. 갑질 시어머니들 다 이렇게 당해야 함 같은 내용들이었어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면서 일방적으로 비난받고 있는 상황이었답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이 영상들이 해외까지 퍼져나가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코리언 머더 마이너스 인 마이너스로 게츠 슬랩트라는 제목으로 외국 사이트에도 올라가 있었답니다. 혜진의 수치스러운 순간이 전 세계인의 구경거리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밤이 깊어갈수록 영상의 확산 속도는 더욱 빨라졌답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플랫폼을 통해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갔어요. 싸대기 며느리라는 키워드는 이미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라 있었답니다. 다음 날 아침 혜진은 부은 눈으로 다시 농협을 찾았어요. 밤새 인터넷에 떠도는 자신의 영상들을 보느라 한잠도 못 잤답니다. 박 대리는 혜진의 처참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머님, 어디 아프신가요? 혜진은 위임장 원본을 다시 자세히 보여달라고 했답니다.
박 대리가 파일에서 꺼내온 위임장을 보니 서명 부분이 묘하게 어색했어요. 혜진은 평생 써온 자신의 서명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특히 해자를 쓸 때 자신만의 특별한 습관이 있었는데 이 위임장의 서명에는 그런 특징이 없었답니다. 이 서명, 제가 한 게 아닌 것 같아요. 혜진이 말했답니다. 박 대리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위조라는 말씀이신가요?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자동이체 수취인인 정아람도 어제 만나봤지만 결국 서아의 지시를 받고 있는 매니저였거든요. 박 대리는 위임장 위조 의혹이 제기된 이상 자동이체를 일단 중단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정식 조사를 위해서는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답니다. 하지만 혜진은 며느리를 경찰서에 신고할 수는 없었어요. 아무리 화가 나도 가족이잖아요. 일단 자동이체만 중단해 주세요. 나머지는 제가 가족끼리 해결해 보겠어요. 혜진이 말했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의 싸대기 사건, 그리고 오늘 밝혀진 위임장 위조 의혹까지 이 모든 것이 가족 해체로 이어질 것 같았답니다. 저녁 시간 혜진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도윤을 기다렸어요. 회사에서 돌아오는 아들과 단둘이 이야기를 나눠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도윤이 차에서 내리자 혜진이 다가갔답니다. 도윤아, 잠깐 이야기 좀 하자. 도윤은 어머니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인지 짐작했어요. 어제 상가에서 벌어진 일과 인터넷에 떠도는 영상에 대해서도 이미 알고 있었답니다. 회사에서 동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도윤이 어머니 맞지? 인터넷에서 난리 났던데 같은 말들이었어요. 엄마, 죄송해요. 도윤이 먼저 고개를 숙였답니다. 혜진은 아들의 어깨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도윤아, 서아가 내 이름으로 위임장을 만들어서 돈을 빼간 거 알고 있었니? 도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머니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내 돈을 훔쳐간 거지. 혜진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실망감이 더 컸답니다. 도윤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코인 투자 실패, 카드 빚, 그리고 생활비 부족까지 모든 것이 꼬여 있었답니다. 엄마, 제가 투자에 실패해서 빚이 좀 생겼어요. 카드 대금도 밀리고 생활비도 부족하고 그래서 서아가 일시적으로 엄마 통장에서 좀 빌린 거예요.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 변명에 불과했어요. 위임장 위조는 명백한 범죄였거든요. 혜진은 아들의 고백을 들으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얼마나 빚이 있는데?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답니다. 카드 빚이 2천 정도 있고 코인으로 날린 게 3천 정도예요. 혜진은 깜짝 놀랐어요. 5천만 원이라는 금액은 그녀가 평생 모은 돈의 상당 부분이었거든요. 그럼 서아가 빼간 돈도 그 빚 때문이었단 말이니? 혜진이 물었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시적으로만 빌릴 생각이었어요. 코인이 오르면 바로 갚으려고 했는데 하지만 혜진은 아들의 변명이 공허하게 들렸답니다. 주차장의 차가운 공기만큼이나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도 차가워졌어요. 혜진은 평생 믿고 의지했던 아들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에 충격받았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며느리와 아들이 공모해서
자신의 돈을 훔쳤다는 점이었어요. 같은 시각 강남의 한 카페에서는 서아와 하람, 그리고 광고주가 만나 있었어요. 서아는 어제 벌어진 싸대기 사건에도 불구하고 평온한 표정이었답니다. 오히려 화제성이 생겨서 좋다는 듯한 분위기였지요. 광고주는 30대 남성으로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서아를 보는 시선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요즘 화제성이 대단하시던데요? 광고주가 웃으며 말했답니다. 서아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어요. 나쁜 화제든 좋은 화제든 화제는 화제죠. 조회수만 보세요. 실제로 서아의 SNS 팔로워 수는 하루 만에 10만 명이나 늘어났답니다. 싸대기 영상 덕분이었지요. 수위 조절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신가요? 광고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서아는 하람과 눈빛을 주고받더니 대답했답니다. 요구사항에 따라 조절 가능해요. 다만 단가는 올라가겠지만요. 하람이 태블릿을 꺼내며 설명했어요. 유료 팬카페 오픈도 고려하고 있어요. VIP 멤버십 같은 거죠. 좀 더 과감한 콘텐츠로요. 광고주의 눈이 번뜩였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콘텐츠인가요? 서아가 휴대폰을 꺼내 몇 장의 사진을 보여줬어요. 평소보다 훨씬 노출이 심한 사진들이었답니다. 이 정도 수위로 갈 생각이에요. 물론 선 넘는 건 안 하지만 화제성은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광고주는 만족스러워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계약 조건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광고주가 태블릿을 꺼내며 말했어요. 저희가 제안드리는 건 월 계약이고 성과에 따라 추가 보너스도 있습니다. 다만 독점 계약을 원해서 다른 업체와는 작업하실 수 없어요. 하람이 서아와 눈빛을 주고받더니 대답했답니다. 조건이 괜찮으면 가능해요. 대화가 계속될수록 점점 더 노골적인 방향으로 흘러갔답니다. 겉으로는 광고 미팅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서아의 몸과 이미지를 상품화하는 거래였어요. 하지만 서아는 개의치 않는 듯 했답니다. 돈이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할 각오였거든요. 다음 날 오후 혜진은 미정 언니를 다시 만났어요. 이번에는 카페가 아니라 미정의 집이었답니다. 미정은 큰 봉투를 하나 준비해 왔는데 그 안에는 각종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혜진아, 이거 다 너 일과 관련된 자료들이야. 봉투 안에는 농협 거래 내역서, 위임장 사본, 그리고 담보대출 관련 서류들이 들어 있었답니다. 미정이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모은 것들이었어요. 서아가 너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했다는 소문이 있어. 혜진은 서류들을 하나씩 살펴보며 충격에 빠졌답니다. 정말로 자신의 집 주소로 된 담보대출 신청서가 있었거든요. 다행히 아직 승인되지는 않았지만 서아가 얼마나 계획적으로 움직였는지 알 수 있었어요. 이 정도면 사기야. 혜진아, 경찰서에 신고해야 해. 미정이 강하게 말했답니다. 하지만 혜진은 여전히 망설였어요. 언니 그래도 가족인데. 미정은 고개를 저었답니다. 가족이라고 해도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되는 거야. 서류들을 보면서 혜진은 서아의 계획이 얼마나 치밀했는지 깨달았어요. 위임장 위조부터 시작해서 자동이체, 그리고 담보대출까지 단계적으로 진행하려고 했었답니다. 만약 자신이 눈치채지 못했다면 집까지 잃을 뻔했어요. 하람이라는 여자도 공범이야. 매니지먼트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서아의 뒤에 일을 처리해주는 역할이더라고. 미정이 설명했답니다. 혜진은 점점 더 복잡한 상황에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가장 충격적인 것은 도윤도
이 모든 일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었답니다. 어제 주차장에서 고백했듯이 아들도 공범이었어요. 혜진은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모두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에 절망했답니다. 그날 저녁 인터넷 세상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싸대기 사건 진실, 편집된 영상의 전체 버전이라는 제목으로 새로운 영상이 올라왔답니다. CCTV 영상을 합쳐서 만든 것이었어요. 이 영상에는 혜진이 서아를 추궁하는 이유가 자세히 나와 있었답니다. 위임장 위조와 돈을 빼간 것에 대한 내용, 그리고 서아의 뻔뻔한 거짓말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었어요. 기존에 퍼졌던 5초짜리 편집본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었답니다. 이거 완전 반전이네. 편집의 힘이 무섭다. 시어머니가 피해자였구나. 같은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미 갑질 시어머니라는 이미지가 박힌 상태라 여론 반전이 쉽지는 않았답니다. 서아는 이 원본 영상이 올라온 것을 보고 당황했어요. 하람에게 급히 전화를 걸었답니다. 하람아, 이거 어떻게 하지? 원본 영상이 떠버렸어. 하람도 당황스러워했어요. 누가 올린 건지 확인해 봐야겠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답니다. 원본 영상은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고 있었고 기존 영상의 편집 사실이 드러나면서 여론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편집으로 시어머니를 악역으로 만들었네. 며느리가 더 나쁜 거 아님? 같은 댓글들이 늘어났답니다. 원본 영상이 퍼지면서 서아에게 역풍이 불기 시작했어요. 싸대기 며느리 해시태그는 여전히 트렌드에 있었지만 이제는 비판적인 내용들이 더 많아졌답니다. 편집으로 시어머니 모함, 위임장 위조 며느리, 사기 인플루언서 같은 새로운 해시태그들이 생겨났어요. 서아의 SNS에는 비난 댓글들이 폭주했답니다. 사기꾼 도둑, 부모님 얼굴에 먹칠 같은 내용들이었어요. 팔로워 수는 오히려 더 늘어났지만 대부분 구경꾼들이었답니다. 진짜 팬들은 실망해서 떠나고 있었어요. 더 큰 문제는 협찬사들이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는 점이었답니다.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 계약 연장을 미루거나 아예 취소하는 곳들이 나타났어요. 서아의 매니저 하람은 하루 종일 사과 전화를 걸어야 했답니다. 언니, 이미지 회복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하람이 서아에게 솔직하게 말했답니다. 서아는 화가 났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자신이 벌인 일의 결과였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 서아가 짜증을 냈답니다. 일단 조용히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더 이상 이슈를 만들지 말고요. 하람의 조언이었지만 서아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조용히 있으면 수입이 끊기는 거였으니까요. 해외까지 퍼졌던 영상들도 상황이 바뀌었답니다. 코리언 패멀리 드라머 트루스 리빌드 같은 제목으로 원본 영상들이 올라가면서 해외 네티즌들도 혼란스러워했어요. 편집의 힘, 미디어 조작에 대한 토론들이 벌어졌답니다. 일주일이 지나면서 서아의 휴대폰은 계속해서 울렸어요. 하지만 새로운 제안이나 협찬 문의가 아니라 계약 해지 통보들이었답니다. 첫째 날에는 대형 화장품 브랜드가, 셋째 날에는 패션 브랜드가, 다섯째 날에는 건강식품 회사가 연달아 계약 해지를 통보했어요. 월 300만 원짜리 계약부터 시작해서 작은 협찬들까지 모두 사라져갔답니다. 이미지가 상품인데 상품이 깨졌어요. 광고주의 차가운 목소리가 서아의 귀에 박혔어요.
일주일 동안 계속된 계약 해지로 서아의 월 수입 80%가 날아가 버린 상황이었답니다. 하루하루 연락이 올 때마다 서아의 마음은 더욱 절망적이 되어 갔어요. 더 큰 문제는 손해배상 청구였답니다. 이미 진행된 광고 캠페인들이 브랜드에 피해를 줬다는 이유로 배상금을 요구하는 업체들이 나타났어요. 한 곳당 5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총 배상금 규모는 5천만 원을 넘어섰답니다. 서아는 하람과 함께 긴급 회의를 열었어요. 언니, 이대로 가면 파산이에요. 하람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답니다. 서아도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월 수입이 1000만 원을 넘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답니다. 유통업체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서아가 판매하던 의류 브랜드의 매출이 급락했다는 이유로 입점을 취소한다는 통보였답니다. 소비자들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어서 매출의 타격이 크다는 것이 이유였어요. 가장 치명적인 것은 플랫폼 자체에서의 제재였답니다.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에서 계정 검토 통보가 왔어요. 허위 정보 유포와 이미지 조작 의혹 때문이었답니다. 만약 계정이 정지되면 서아의 인플루언서 활동은 완전히 끝나는 거였어요. 서아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든 위기를 넘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정말로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람도 마찬가지였답니다. 서아가 망하면 자신의 매니지먼트 사업도 끝나는 거였거든요. 언니, 시어머님께 사과하는 게 어떨까요? 공개적으로 사과 영상을 올리고요. 하람이 제안했지만 서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럼 내가 완전히 나쁜 사람이 되는 거잖아. 절대 안 돼. 하지만 현실은 서아의 고집보다 냉혹했답니다. 오후에는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서아의 소득 신고 내역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통보였답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면서 세무서에서도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았어요. 저녁 무렵 서아의 법인 계좌와 개인 계좌가 연달아 압류예고 통보를 받았답니다.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는 업체들이 재산 보전을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한 것이었어요. 서아는 이제 정말로 벼랑 끝에 서 있었답니다. 2주일 후 화요일 아침, 혜진은 미정 언니와 함께 농협을 다시 찾았어요. 박 대리는 이미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답니다. 어머님, 위임장 위조건으로 자동이체를 정지시켰고 빠져나간 돈에 대한 환수 조치도 진행하겠습니다. 농협에서는 혜진을 피해자로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었어요. 정기예금 재해치 수속을 도와주고 앞으로는 본인 확인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약속했답니다. 어머님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한편 서아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어요. 지난주부터 진행된 법원의 재산 보전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서아의 모든 계좌가 동결되었답니다.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는 업체들이 법적 절차를 밟은 결과였어요. 쇼핑몰 법인 계좌는 물론이고 개인 계좌까지 모두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답니다. 카드도 정지되어 일상생활조차 어려워졌답니다. 서아는 급히 도윤에게 연락했어요. 여보, 계좌가 모두 막혔어. 어떻게 해야 해? 하지만 도윤도 자신의 빚 때문에 여유가 없었답니다. 나도 지금 카드 정지 상태야.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어. 하람의 매니지먼트 사무실도 문을 닫아야 했어요. 임대료를 낼 수 없게 되었거든요.
언니, 저도 이제 다른 일을 찾아야겠어요. 하람이 서아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답니다. 서아는 홀로 남겨진 기분이었어요. 가장 치명적인 타격은 SNS 계정 정지였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위반을 이유로 서아의 계정을 영구 정지시켰어요. 수십만 명의 팔로워와 쌓아온 모든 콘텐츠가 한순간에 사라졌답니다. 유튜브도 마찬가지였어요. 허위 정보 유포, 조작된 콘텐츠를 이유로 채널이 삭제되었답니다. 서아의 인플루언서 활동은 완전히 끝나버린 것이었어요. 몇 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며칠 만에 무너져 내렸답니다. 서아는 절망했어요. 돈도 명예도 팔로워도 모든 것을 잃었답니다. 더 이상 인플루언서로 활동할 수 없게 되었고 법적 분쟁까지 남아 있었어요. 한순간의 욕심과 교만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은 몰랐답니다. 수요일 저녁 도윤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혜진에게 말했어요. 엄마, 서아와 이혼하기로 했어요. 혜진은 예상했던 일이지만 실제로 들으니 충격이었답니다. 도아는 어떻게 할 거니? 제가 키우겠어요. 서아는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아이를 돌볼 여건이 안 돼요. 도윤의 목소리에는 피로감이 묻어 있었답니다. 몇 달간의 스트레스와 갈등이 그를 지치게 만들었어요. 서아는 이미 짐을 싸고 있었답니다. 가져갈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았어요. 명품 가방들은 대부분 압류되었고 화장품과 옷가지 정도만 챙길 수 있었답니다. 8년간 살았던 집을 떠나는 것이 이렇게 허무할 줄은 몰랐어요. 도아야, 엄마가 잠깐 떨어져 있을 거야. 서아가 아들에게 말했지만 5살 아이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답니다. 엄마, 어디 가는 거야? 나도 같이 갈래. 아이의 순수한 말에 서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혜진은 복잡한 마음이었답니다. 며느리에 대한 분노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어요. 이렇게 끝나는 것이 좋은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답니다. 서아가 원룸을 구하러 나간 사이 도윤은 어머니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모든 것을 잘못했어요. 혜진은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답니다.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도아 잘 키워라. 이혼 서류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어요. 서아도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재산 분할도 할 것이 없었답니다. 오히려 빚만 남아 있었어요. 서아는 빈손으로 이 집을 떠나야 했답니다. 저녁 늦게 서아가 원룸 계약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보증금 500만 원짜리 고시원 같은 원룸이었답니다. 친정에서 겨우 마련해준 돈이었어요. 8년간 강남 아파트에서 살던 서아에게는 너무나 초라한 공간이었답니다. 한 달 후 서아는 반지하 원룸에서 혼자 앉아 있었어요. 9평 남짓한 작은 공간에는 최소한의 가구만 놓여 있었답니다. 침대, 작은 테이블, 그리고 냉장고 하나가 전부였어요. 예전에 가지고 있던 링라이트와 촬영 장비들은 모두 처분해서 생활비로 썼답니다. 휴대폰에는 계정 영구 정지라는 알림이 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시도했던 새 계정마저 신원 확인 과정에서 막혀버렸답니다. 서아의 이름으로는 더 이상 어떤 플랫폼에서도 활동할 수 없게 되었어요. 인터넷 세상에서 그녀는 완전히 지워진 존재가 되었답니다. 조용하네. 알림도. 나도. 서아가 혼자 중얼거렸어요. 예전에는 하루 종일 울리던 알림음이
이제는 전혀 들리지 않았답니다. 팔로워들의 댓글도, 협찬 문의도, 광고주들의 연락도 모든 것이 사라져버렸어요. 서아는 이제 인터넷 세상에서 완전히 잊힌 존재가 되었답니다. 벽 한편에는 예전 화려했던 시절의 사진들이 몇 장 붙어 있었어요. 수만 명이 좋아요를 눌렀던 게시물들이었는데 이제는 그저 색바랜 추억일 뿐이었답니다. 서아는 그 사진들을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어요. 조회수와 좋아요에 목매던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답니다. 휴대폰 배터리가 부족하다는 알림이 떴지만 서아는 충전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받을 연락도 확인할 메시지도 없었거든요. 예전에는 배터리가 10%만 떨어져도 불안했던 자신이 이제는 꺼져가는 휴대폰을 무관심하게 바라보고 있었답니다. 창밖으로는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반지하라서 창문이 작았지만 빗소리는 선명하게 들렸답니다. 서아는 그 소리를 들으며 지난 일들을 되돌아봤어요. 언제부터 잘못된 길로 빠져들었을까? 언제부터 돈과 명예에만 눈이 멀었을까? 시어머니 혜진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어요. 싸대기를 맞고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던 그 강인한 모습을요. 서아는 이제야 깨달았답니다. 진짜 체면이란 조회수나 팔로워 수가 아니라 올바르게 사는 것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이미 늦었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것이었어요. 가족도 명예도 꿈도 모든 것을 잃어버렸답니다. 서아는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서 정적 속에 잠겼어요. 더 이상 화려한 조명도 카메라도 박수갈채도 없는 세상에서 말이에요. 한편 혜진은 손주 도아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조용해진 집안이지만 예전보다 더 평화로웠답니다. 거짓과 욕심이 사라진 자리에 진짜 가족의 온기가 돌아왔어요. 도아가 할머니, 우리 내일 뭐 할까요? 라고 물었을 때 혜진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답니다. 우리 도아가 하고 싶은 거 하자꾸나. 서아의 원룸에서는 마지막 알림음이 울렸어요. 휴대폰 배터리가 완전히 떨어지기 직전의 신호였답니다. 서아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어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말이에요. 혜진의 목소리가 마지막으로 울려 퍼졌답니다. 순간의 체면과 조회수는 지나가고 기록과 서류는 끝까지 남았어요. 가족이라도 동의 없는 돈과 사생활은 무너졌지요. 싸대기의 소리는 잠시였지만 욕심의 잿더미는 오래 남았답니다. 체면은 가릴 수 있어도 파국은 숨길 수 없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